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탕수육, 샥스피, 또 요즘은 마라탕까지. 중국 음식은 참 가짓수도 다양하고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화려한 음식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고 평범한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맛도 맛있지만 짜장면에는 절대 잊지 못할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거든요. 어떤 추억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방금 만든 짜장면처럼 따뜻하고 마라탕보다도 화끈한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가난한 집을 설명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저희 집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 가난이 티가 나더군요. 알록달록 예쁜 친구들의 양말과는 다르게 제 양말 엄지발가락이 닿는 부분에는 늘 구멍이 나 있었고 제 책가방은 너무 닳고 낡아서 손잡이가 다 떨어져 버릴 정도였죠. 고작 초등학교 1학년생 가방이 그렇게 낡을 일이 뭐가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저는 길에서 누가 쓰다 버린 가방을 주워온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실로 꿰매 보아도 무거운 책들을 넣고 다니다 보니 손잡이는 곧 다시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쯤 되면 새 가방을 살 만도 하건만 저는 꿋꿋이 그 낡은 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쩔 때는 떨어진 손잡이를 붙여보겠다고 클립이며 집게를 달아본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고 손잡이는 덜렁덜렁 다시 떨어지고 말았죠. 제가 이렇게 지질이 공상을 떠난 이유는 저희 집에 정말로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힘들게 빌딩 청소를 하시며 버는 돈이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 소중하고 아까운 돈을 고작 예쁜 가방 하나 사겠다고 쓸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가방 손잡이는 떨어져 버렸고 저는 집에 돌아와 실로 가방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며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시더군요. 정은아, 이제 그만하고 가방 하나 새로 사자. 가방이 너무 낡았잖니. 저는 가방을 꿰매다 말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죠. 할머니께서는 속상한 눈빛으로 제 가방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할머니께서 무릎을 주무르고 계시는 것이 보였죠. 할머니께서는 요즘 들어 부쩍 무릎을 아파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청소하시는 빌딩의 주인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 주인 아저씨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빌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무거운 청소 도구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만 했고 그렇게 자주 무릎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새 가방은 무슨 아직 이렇게 쓸만한데 앞으로 10년은 더 쓸 수 있어.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바느질하고 있던 제 가방을 휙 낚아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건 이젠 버리고 내일 할머니랑 시장 가서 가방 하나 사자. 저는 할머니에게 가방을 다시 빼앗아 들고는 말했지요.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보다 할머니 무릎이 많이 아파. 응, 아니야, 괜찮아. 아프긴 뭘. 이제 늙어서 그렇지.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시는 할머니의 무릎을 주물러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나 큰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 할머니 엘리베이터 좀 타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가다가 코나 깨져버렸으면 좋겠어. 할머니께서는 씩씩거리는 저를 다독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정은아, 못 써. 그래도 사장님이 주시는 월급으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건데 감사히 여겨야지. 그리고 마침 내일 할머니 월급 받는 날이니까 우리 시장 가서 가방 새로 사자, 알겠지? 아이 참, 할머니도 누가 최씨 아니랄까봐 하여튼 최고집이셔. 나 진짜 새 가방 필요 없어요. 아, 가방이 낡았으면 어때?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지. 내가 우리 반 1등이야. 1등. 그런데 새 가방이 뭐가 필요해? 그래도 손잡이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불편하지 않니? 횡단보도라도 건너다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요. 내가 조심해서 들고 다닐게 걱정 마요. 나중에 진짜 새 가방 필요하면 그때 할머니한테 말할게. 응. 저는 일부러 할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시 8살 어린이였던 저는 물론 예쁜 새 가방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같은 반 희선이 계집애가 자랑하듯 뽐내며 들고 다니는 분홍색 가방이 저도 몹시 탐이 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방 하나를 새로 살 돈이면 저희 세 식구 일주일치 식비에 할머니 한 달치 파스비는 될 텐데 저는 절대로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방을 꿰매고 또 꿰맬 뿐이었죠. 이쯤 되면 도대체 저희 부모님은 뭘 하는 사람들이기에 늙으신 할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남매는 제가 6살, 동생이 4살이 되던 무렵부터 부모님 없이 할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쯤부터 저희 아빠께서 매일 술에 빠져 지내셨거든요. 술 가져와. 내 말 안 들려? 야, 술 가져오라니까. 그 무렵 저희 집에는 늘 아빠의 고함 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있었고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보증을 서줬던 친구가 야반도주를 한 뒤 아빠는 점차 변해가셨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의미를 알 수 없었던 빨간 딱지들이 집을 가득 채우자 아빠는 더 이상 우리를 보고 웃어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아빠는 더 이상 일을 하시지도 밖에 나가지도 않으신 채로 쭉 술에 쩔어 살게 되셨습니다. 아빠가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술에서 깨어나 맨정신이실 때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곤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바라보며 숨죽여 눈물을 삼키셨죠. 그 후로 엄마는 우리 집의 가장이 되셨습니다. 한 포기 꽃같이 여리여리하던 엄마는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하셨죠. 엄마는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었지만 아이가 둘이나 있는 데다가 신용불량자까지 되어서 마땅히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셨고 저녁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셔야만 했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했던 엄마는 여름에는 모기에 잔뜩 물렸고 겨울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점점 시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잠들지 않고 엄마가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에 파리해진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죠. 엄마. 저는 막 현관에 들어서시는 엄마를 불렀죠. 엄마는 아직 자고 있지 않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아직 안 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 기다렸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품에 안기는 저를 꼭 마주 안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어? 졸릴 텐데. 얼른 자지 않고.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는 그렇게 대답하는 저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은이 아직도 이렇게 아가인데 엄마가 돈 버느라고 하루 종일 나가 있어서 속상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저는 제 마음을 얼음 안겨주시는 엄마의 따뜻한 말씀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는 훌쩍이는 저를 보시고는 정은아, 내일은 모처럼 엄마 쉬는 날이니까 우리 내일 도시락 싸서 소풍 갈까? 하고 물으셨고 저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죠. 소풍.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그렇게 좋냐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가 떨어질 듯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어디로 놀러가? 글쎄,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정은이 어디 가고 싶어? 나는 서울대공원. 저는 안 될 줄 알면서도
괜히 한번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놀이동산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선뜻 그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공주가 원한다는데 그럼 우리 내일 서울대공원에 가자. 저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말했죠. 정말? 그래. 내일 그럼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 사야겠다. 우와. 내일 저녁에 일어나면 깜짝 놀라겠다. 저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보처럼 행복해하는 저를 보며 엄마 역시 미소 지으셨죠. 그렇게 저희 모녀는 오랜만에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엄마와 함께하는 소풍이라니 들뜨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는 어떻게 생겼을까? 회전목마는 재미있을까? 퍼레이드도 구경해야지. 저는 놀이공원에 가서 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그렇게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마주할 비극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여보, 수연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갑작스럽게 들리는 아빠의 울부짖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빠는 온 집안이 울리도록 커다랗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안 돼. 여보, 일어나.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사인은 과로사였어요. 밤낮으로 일하던 엄마는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셨고 머리를 변기에 부딪혀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날 부엌에는 엄마가 김밥을 만들고 계셨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너무나 큰 죄책감에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놀이공원에 가자고 해서 엄마가 일찍 일어나셨다가 돌아가신 것만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이 말만 되풀이하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빠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누워만 계셨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엄마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런 아빠를 보다 못한 할머니께서 이 사람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애들 생각은 안 해? 하고 큰 소리도 내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멍한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아빠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게다가 치료도 일절 거부하고 계시니 저희로서는 달리 더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충격을 받으신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선생님 애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 생때 같이 어린 것들한테는 이제 지 아빠밖에 없는데 마음의 준비라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애들 아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그로부터 얼마 뒤 아빠는 오랫동안 이어진 과음과 스트레스 충격으로 인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에서 저는 아빠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변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저의 하나뿐인 아빠였으니까요. 아빠가 우리 사랑했던 거 알아요. 아빠도 많이 힘드셨죠.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아프지 말고 힘들지도 말고 편하게 지내요. 잘 가요. 아빠. 할머니께서는 상복을 입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던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남매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저희 남매가 마음 다치는 일 없도록 없는 형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도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입학식에 오는데 저만 할머니와 함께 학교를 가는 것이 못내 신경이 쓰이셨는지 할머니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그냥 혼자서 학교에 갈래? 할머니가 차림이 이래서 저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더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할머니랑 입학식 가서 더 좋은데? 할머니랑 가니까 더 특별한 거지? 그래도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올 텐데 괜찮겠어? 다른 애들 엄마 아빠 10트럭이 와도 나한테는 할머니가 최고야.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와 생각이 똑같지는 않은 것인지 저는 그날부터 반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교실에 들어와 수업을 받는데 쉬는 시간이 되자 한 무리의 여자애들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쁘게 생긴 공주 같은 한 여자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엄마 아빠 없니? 예쁜 얼굴과는 다르게 다짜고짜 날카로운 질문을 아니 공격을 하는 그 애에게 저는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없어. 그러는 너는 예의가 없니? 그러자 그 애는 크게 당황하더군요. 제가 울기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 애는 말을 더듬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너 선생님한테 다 잃을 거야? 저는 한숨을 한 번 쉰 뒤 그 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누구를 잃을 건데? 나를? 아니면 엄마 아빠 없다고 친구를 놀린 너를? 결국 그 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서 있던 다른 여자애들이 저를 공격하더군요. 너 얼른 희선이한테 사과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너 희선이라고 했지?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울어무리로 달려들어도 기가 죽기는커녕 더 큰 소리를 치는 제게 여자애들은 질려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제게는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승리정은이었습니다. 제 성이 두시였는데 그 앞에 승자를 넣어 지은 별명이었죠. 희선이와 다툰 이후 저는 그 애와 몇 번이나 더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말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저를 보며 반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승리정은으로 지내던 어느 날 학교에서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닮은 것인지 공부 하나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시험에 응했습니다. 결과는 1등이었죠. 그리고 2등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희선이였습니다. 희선이는 동네에서 유명한 부잣집 딸이었는데 저에게 성적으로 밀리자 분을 참지 못하더군요. 이정은, 너 컨닝한 걸 아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지가 1등을 해? 늘 그렇듯 희선이는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저는 역시 절대 밀리지 않고 답했죠. 야, 2등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걸 시간에 공부나 더 열심히 해. 제 말을 들은 희선이는 더욱더 화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거 참 고소하다 하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할머니께서는 제 1등 성적표를 보시고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곧 아빠 생각을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내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했었는데 우리 정은이가 아빠를 닮았나 보구나. 어이구, 이렇게 예쁜 것을 두고 내 부모는 눈이나 제대로 감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꼭 할머니께 효도할게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고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가 최고다. 그러자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제 동생 녀석은 할머니, 그럼 나는 정혁이는 정혁이도 최고지.
하고 웅석을 부렸고 할머니께서는 그럼 우리 정혁이도 최고지 하고 말씀하시며 저희 남매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세 식구는 어렵지만 꿋꿋하게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희선이가 저에게 알록달록한 카드 하나를 내밀더군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죠. 이게 뭐야? 내 생일 파티 초대 카드 내일 여기 학교 앞에 중국집에서 할 거야. 너도 와. 저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난생 처음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들뜬 저를 보며 할머니께서는 희선이 생일 선물도 사라고 무려 10,000원이나 주셨죠.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예쁜 옷을 입고 파티를 한다는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저는 정신없이 입에 음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집에 있는 할머니와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정혁이랑 할머니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중국집 사장님께 가서 비닐봉투를 하나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왜 그러냐고 물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동생이랑 할머니께도 조금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께서는 인자한 웃음을 지어주시며 비닐봉투 하나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앞에 놓인 음식을 비닐봉투에 담기 시작했죠. 그런 저를 보더니 희선이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정은, 너 뭐해? 그 목소리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제게 고정됐습니다. 너 지금 내 생일 파티 음식들 싸가는 거야? 아, 너 가난해서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구나. 희선이는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렸죠. 정은이네. 집 진짜 가난한가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먹던 음식을 싸가. 웩.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당한 척 해왔지만 그때만큼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집 사장님께서 나서셨습니다. 예, 아까 포장 주문한 짜장면 여기 있어. 저는 영문을 몰라 사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한 손엔 포장된 짜장면을 들고 계셨고 저만 볼 수 있게 한쪽 눈을 찡긋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까 남은 음식 강아지 가져다 준다고 비닐봉투 달라더니 그건 다 챙겼니? 저는 그제서야 사장님께서 저를 창피한 상황으로부터 구해주고자 하시는 것을 눈치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야? 그럼 그렇지. 야, 박희선 너 정은이한테 사과해. 저와 친했던 친구 중 하나가 희선이에게 쏘아붙였고 당황한 희선이는 떨떠름한 얼굴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 괜찮아. 그때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제 손에 짜장면을 쥐어주시고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짜장면은 불면 맛없으니까 얼른 가지고 가렴. 이곳에 남아 있어봐야 곤란하게만 할 것 같으니 제가 집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었죠.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장님께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 안다는 듯이 제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다음날 저는 어제 못한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중국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제 주신 짜장면 값은 천천히 갚을게요. 제가 엄마 아빠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돈이 없어서 제 말을 들으신 사장님께서는 저를 보며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은이 맞지?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응, 알지. 아줌마는 내 엄마 고등학생 때 친구야. 너 아기 때 몇 번 봤었는데 그게 이제야 생각이 나지 뭐니. 정말요? 우리 엄마를 아세요? 그럼 잘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편하게 와서 짜장면 먹고 가렴.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모라고 부르렴.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돌아가신 제 엄마의 친구였던 것이죠.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또 기뻤습니다. 꼭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저를 돕기 위해 만들어주신 상황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제 동생은 자주 짜장면 집에 가서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께서는 저희 남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주셨죠. 물론 일절 돈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내 엄마한테 받을게. 사장님께서는 늘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사장님 덕에 배부르게 식사를 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했던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린 저희 남매만 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마음이 쓰이셔서 눈물을 흘리다 눈을 감으셨죠. 정은아, 정혁아, 할머니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저희 남매는 할머니와 영영 이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할머니의 장례식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희 반 친구들도 참석했는데 파리해진 제 얼굴을 보며 희선이는 사과를 했습니다. 정은아, 그동안 내가 괴롭힌 거 미안해.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집에서 한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신 희선이 부모님께서 희선이를 호되게 혼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으니 희선이도 놀랬겠지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희선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와 희선이는 화해를 한 뒤 부둥켜 안고 한바탕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 남매는 남은 짐을 정리한 뒤 꼭 고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이제 동생 하나뿐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동생과 함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책이 찢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며 그렇게 미친 듯이 밤낮으로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저는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니고 고시까지 합격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싸움에서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던 제게 딱 맞는 직업이었죠. 제 동생 정혁이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건축가가 되었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저희 남매는 할머니의 기일을 맞아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네는 모든 것들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감회해져서 중국집에도 가보기로 했죠.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까?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서운해 하시진 않으실까? 저희 남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중국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중국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는데 중국집 내부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꼭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집처럼 빨간 딱지가 군데군데 붙어있고 집기들도 엉망으로 놓여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인기척을 들으신 사장님께서 주방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오늘 장사 안 해요. 그러다가 저희 남매와 눈이 마주치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 정은희 정혁이구나? 세상에 언제 이렇게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니? 사장님께서는 가게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저희를 보고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죠. 이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게가 왜 이렇게?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통째로 팔아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어. 요새 장사가 통 안 되니까 월세를 깎아준다길래 인감이며 뭐며 달라는 대로 다 줬었는데 그걸 사기치는데 사용한 거야. 보증금이며 가게며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고 사채까지 썼다가 이렇게 빚덩이에 앉게 되었어. 다 내가 멍청한 탓이야. 저는 그 기막힌 사연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뻤습니다.
제게는 은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사장님을 비로소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모 걱정 마세요. 저 변호사예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부터 이모는 저만 믿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자 사장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그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사실 나는 내 엄마 친구가 아니란다. 어렸던 너희가 너무 딱해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 그런데 너희가 엄마 친구라며 나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더구나. 미안하다. 저는 사장님을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희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고아원에 가기 전에 집 정리하다가 우연히 엄마 고등학교 때 앨범을 보게 되었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뒤적여 봤는데 이모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모가 생판 남인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모가 진짜 우리 엄마 친구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모가 예전에 저희를 도와주셨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는 거죠. 그러자 사장님은, 아니 저희 이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모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여태까지 홀로 쓸쓸히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렸던 저희를 더 친자식처럼 아껴주셨던 것이었죠. 고맙다 정은아, 정혁아,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말로만 아니에요. 이모,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요. 이 사기꾼 놈들,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릴 거야. 저는 그렇게 이모에게 사기를 친 그 나쁜 건물주를 신고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법적으로 이모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모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고 가게도 차츰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희선인 녀석이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희선인의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 중 하나에 이모의 가게를 내주기로 한 것이죠. 물론 공짜는 아니고 아주 싼 보증금만 받고 말이죠. 야 박희선, 너 철들었다. 참나 변호사 수입 얼마나 된다고 별 수 있나? 이 건물주님께서 도와줘야지. 아직도 어릴 때처럼 새침을 떨며 말하는 희선이를 보며 저는 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건축가인 정혁이는 요즘 이모의 가게를 꾸민다고 난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모를 찾아가서 벽지는 이것을 할 건지 저것을 할 건지, 조명은 이것을 달 건지 저것을 달 건지 물어본다고 해요. 이모는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내심 행복해하고 계시고요. 저희 남매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가족에게 한마디 하고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희 남매 이렇게 지내요. 이 정도면 꽤나 훌륭하게 잘 컸죠? 앞으로도 세 분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멋지게 살아갈게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저녁 짜장면 한 그릇 하시는 건 어떤가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짜장면 드시며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